강사님은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님이십니다. 박 교수님은 아마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오늘 강의는 아마 요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죠. 메타버스와 NFT를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개념 정리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게 메타버스, NFT입니다. 오늘 아마 이런 궁금증을 우리 교수님께서 확실히 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빅데이터계의 작은 우리 거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오늘 영남 CEO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메타버스와 NFT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능한 쉽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이제 좀 식사를 하면서 보면서 제가 무엇을 관찰했느냐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 코드를 몇 분이나 자신이 스마트폰에서 한번 찍어보고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혹시 QR 코드를 찍어본 분 있습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QR 코드가 지금 색깔이 바뀌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담소를 나눈다고 바쁘셔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가지던데 지난 미국의 슈퍼볼 경기에서 중간 광고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나스닥에 최초로 상장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광고거든요. 슈퍼볼 광고라고 한다면 엄청난 광고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 60초 동안에 QR 코드만 보여주는 그 광고였어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찍어서 가면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무려 1분 동안에 2천만 명이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버도 그러니까 작동이 이제 안 되게 되고 그래서 1분에 2천만 명이 이렇게 하고 했는 그런 그 QR 코드 광고였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했죠. 그 당시에 이 QR 코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던 사람들은 비트코인 15달러어치 또한 이제 코인베이스가 무료로 또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느냐? 오늘 주제인 이제 메타버스는 NFT를 빼고 얘기할 수 없고 NFT는 이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연결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시그널로서 제가 이제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얼굴에 사진이 나오는데 거리가 충분하니까 마스크를 좀 빼고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이제 대구에서 보내고 그다음에 대학 가고 대학원은 이제 서울에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가 또 미국 유학을 하고 나서 유럽의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3년도에 이제 영남대학교 와서 벌써 이제 20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간 20년 동안 제가 가르쳤던 것은 디지털, IT, 정보통신, 과학기술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것들이었는데 문과 교수가 이런 것을 이제 공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와 또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 활동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고 저는 그야말로 연구자
전문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적으로만 이제 생활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 강의가 또한 약간은 또 따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벌써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작년 2021년도에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야,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네 이야기는 좀 메타적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 추상적이다, 초월한다, 조금은 많이 철학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뜻을 이제 유니버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주의 유니버스하고 추상적이고 초월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이제 외래어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각종의 그러니까 보고서들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한 가지만으로는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터뷰고 즐거운 홀에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공간으로서의 어떤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 인터뷰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또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거기에 잠깐 접속했다가 마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일종의 뭐 우리가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런 섬광 혹은 순간 이런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가능할 것인데,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실제로 2021년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됐는데요. 이 기술은 처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다가 그 다음에는 해당되는 기술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열광이 또 지나가면 조금은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쳐다보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은 지금 어떤 시기냐 하면은 이제 거품,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던 시기는 지나가서 버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열광했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바둑 경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2016년도에 엄청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열광했던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열광에 대해서는 좀 지나가는, 그래서 거품의 단계는 조금 지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거품의 단계가 이제 지나가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이제 찬찬히 비즈니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를 아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이고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 그렇죠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트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에서 이렇게 하이퍼 사이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2021년도에 만난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혹은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등장을 한 거죠. 또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지금 당장에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90년대 이제 중반에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마다 입장들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첫 번째가 메타버스 너무나 좋은 거다, 바로 유토피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메타버스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무슨 걸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고,
야, 메타버스 그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하고 온라인 공간의 어떠한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야, 그 기술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상관없다.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된다. 공리주의다라고 얘기하죠. 프래그마티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절충주의적이다라고 해서 가상 공간, 현실 공간 크게 중요하냐? 그냥 그때 맥락에 맞게 잘 쓰면 되지라고 얘기해요. 여하튼 이런 메타버스가 정말 작년에 아주 큰 화제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이런 컨벤션 행사인데도 우리가 코로나하고 맞물리면서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만나서 모이지 않고 아바타가 나와서 발표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떠한 그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논의들을 하는지 찬찬히 이제 살펴보니까 너무나 구식이었어요. 촌스러웠어. 이 얘기는 뭐냐?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되게 첨단적인 것을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인터넷에서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인신공격하고 명예훼손하고 채팅방에서 누군가의 그렇죠 사기로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욕설을 하고 이런 이용자 보호적인 것들 이슈들이 메타버스에 또 중요하다라는 이런 뭐 어쩌면 보면 상당히 구닥다리 같은 그렇죠 올드 패션한 그런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정부에도 어떠한 것을 바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 소위 말해서 부작용들, 그렇죠?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마더레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마더레이터가 한국의 메타버스에서 너무나 적다. 그런 이런 조정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어쩌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홈페이지의 어떠한 그 재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까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가 좀 시들어 버렸습니다. 시들어 버렸어. 마치 우리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995년도에 이제 다음에 한메일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고 해서 1990년대에 인터넷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뭐냐면 거기 가면 야한 사진이 있고 포르노한 그런 사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결국은 거기 가면 뭔가 사이버 섹스도 하고 뭔가 성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계적인 연구소의 이제 박사들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홈페이지, 인터넷에 그러니까 또 다른 버전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그러니까 유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는 일단은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소가 있으려면 먼저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 지금은 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어쩌면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그 플랫폼 안에 앞서 살펴봤듯이 아바타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 아바타가 또한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아바타를 얼마만큼 실제감 있고 예쁘게 만드는지 이 아바타를 만드는 또 회사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회사가 있느냐면은 구글의 그렇죠 고글처럼 이 뭔가 몰입 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구글 그래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회사는 어떤 회사냐 바로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활동, 비즈니스를 활동을 하는 그 NFT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회사들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바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몰입 환경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FT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크게 네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의 지역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느냐 보면 대개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 왜냐하면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몰입 환경을 만드는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구글도 그 구글 글래스가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몰입 환경을 만드는 데는 R&D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역 기업들이 크게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NFT 같은 이러한 가상자산 암호화폐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여전히 어떤 사행산업처럼 인식되다 보니까 또 진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쪽이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간들을 만드는 것인데 작게도 만들 수 있지만은 크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자주 질문을 많이 해요. 메타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관이, 우리 회사가 어떤 메타버스를 이용해야 될 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안은 플랫폼을 자체로 만드는 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기존의 플랫폼에 들어가는 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체로 만들려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심지어 대기업 메타버스들,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그러한 대기업 메타버스들도 연락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산이 얼마인지부터 물어봅니다. 그 예산에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기존의 플랫폼은 어떤 거에 그러면 써야 됩니다. 라고 묻는데요. 그 정말로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 기존의 플랫폼에 가서 우리가 공간에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테이블 세팅을 다 했어. 그런데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안 오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플랫폼에 가서 우리 회사를 또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지금은 어디가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라고 말씀드린 거품이 꺼졌잖아요. 진정한 승자가 이제 가려지는 단계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기업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또 메타버스의 가장 또 밀접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자녀가 뭐 아직 어리다면, 초등학생쯤 된다면 로블록스를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는 이 구조를 보면 흥미롭게도 지금 투자가 적은 분야가 세일즈 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촉진하는 쪽에 오히려 투자를 적게 하고 있어요. 그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작년에 워낙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럼 어디에 그 돈을 벌었는 것을 다 R&D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 만들고 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단계에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사이버 공간 홈페이지의 확장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되게 유사하게 비슷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내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게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메타버스에 만드는 유형들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오프라인하고 비슷하게 하느냐, 아니면 오프라인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느냐, 이런 건데요. 2003년도에 제가 영남대학교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도에 어떤 메타버스가 있었냐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있었어요. 이 세컨드 라이프 직역하면 바로 두 번째 삶이잖아요.
두 번째 인생. 그래서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름에는 당장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성이면 세컨드 라이프 메타버스에 오면 여성으로 바뀌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성의, 그러니까 내가 돈이 별로 없고 여유가 없으면 거기에서 남성의, 그렇죠, 사장이 되는 그런 라이프들을 꿈꿔라 해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우리 학생들을 이제 세컨드 라이프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수업도 좀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메타버스가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전세적인 그런 메타버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존재해요. 그런데 최근에 왔는 메타버스는 왜 성공했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인가 봤더니만 세컨드 라이프라는 거하고 완전히 대립적인 개념을 살고 있는 거야. 오히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똑같은 소위 디지털의 트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디지털의 트윈, 쌍둥이 같은 이러한 메타버스가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같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같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메타버스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현해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10년 전에 실패했던 세컨드 라이프의 메타버스의 모델은 오히려 그러니까 비웃듯이 오히려 실제하고 비슷한 이런 쌍둥이 메타버스가 더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인크래프트적인 이런 메타버스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1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져. 2003년이니까 거의 20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빨리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포브스지라고 해가지고 포브스지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 이제 리더들을 이제 주로 인터뷰하고 또 비즈니스 동향을 보여주는 그 포브스지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이 포브스지라는 잡지도 최근에는 이제 또한 그 바이낸스라고 해서 세계 최대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의 인수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 제2대 주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포브스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리딩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한 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봤더니 이런 거야. 이 메타버스는 어떤 메타버스냐면 여성만 들어오는 메타버스야. 우리가 학교에도 가면 여학생 휴게실이 있죠. 또 최근 선거에는 여성가족부 때문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만 들어오는 그런 메타버스란 거야. 다시 말해가지고 작년부터의 트렌드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하고 자꾸 동일시 돼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여성임을 오히려 드러내고 내가 남성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남성인데 여성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부캐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보셨어요? 부캐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재석의 부캐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캐릭터 말고 우리 세컨드 캐릭터, 두 번째 주하고 부처럼 그렇죠. 회장, 부회장처럼 세컨드 캐릭터. 아니면 부 해가지고 영어로 그렇죠. 부자, 웨alth 그러니까 내 캐릭터를 좀 더 부티나게 한다는 거.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도 이게 오프라인 공간이 강조되면서 이 부캐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 중요해졌냐면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컨드 라이프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나의 그렇죠 모습인데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메타버스의 이런 추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회과학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대학교 시절에 돌아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를 보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농경사회, 뭐 그렇죠. 산업사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혁명이 오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그 발전 단계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같은 현상이 이제 오면서 IT, 정보통신, 디지털하고 이 코로나가 만나면서 우리 어떻게 되었냐면은
나는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지 오히려 서로 연결되어진 존재들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지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페이스북 보고 카카오톡 보고 그렇죠? 유튜브 보고 있잖아. 그래서 야, 왜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면 야, 나도 지금 이야기 중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기 위해서 고립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가 이제 들어왔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에다가 자기의 공부하는 모습을 자기 카메라 앞에 설치해 놓고 다 같이 공유하는 사이트, 이런 사이트가 인기인 거죠. 왜?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어떻게 하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또 가르쳐 보면 또한 그 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민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 얘네들이 되게 반응해요. 되게 거기에 열광해요. 그렇죠. 오히려 반응하고 열광하는 이런 세대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대적인 특징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러니까 게임에 다 이제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의미가 없는 행동이지만은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게임을 오히려 열심히 하면 돈을 주겠다. 게임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것을 그러니까 뭔가의 보상으로 돌아주겠다. 그게 지금 세계적인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렇죠? 메타버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아이들이 전부 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그럼 뭐가 보상으로 주어지느냐?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인이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죠. 또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커다란 산업이 되고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게임에서 그러니까 이런 가상자산 암호화폐들을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이제 게임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play to earn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거죠.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럼 이런 것이 왜 그러니까 인기 있느냐? 바로 그런 세대적인 특징에 맞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지역에 하는 IT 업체에서 이제 그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가상현실의 공간에 완전히 이제 몰입해서 하기보다는 그 오프라인하고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가상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 공간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코로나와 만나면서 같이 이제 올리게 됐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플랫폼 업자들이 있고요. 아바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NFT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몰입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 공간들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 또 다른 유형의 업체들이 상당히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뭐냐면은 메타버스는 우리가 그냥 접속할 수 없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상현실을 돌리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밴드위드, 그러니까 인터넷 트래픽, 그렇죠? 그만큼 통신의 망이 충분히 확보돼야만이 그러니까 실감나는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통신을 하는 그러니까 통신 설치하는 그래서 정보통신 설치 이런 것들이 또한 크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현재로는 좀 가상현실적인 면이 많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홈페이지들을 우리가 좀 확대했는 개념이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 그 메타버스의 한국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확장된 가상현실, 확장된 혼합현실이라고 그 단어를 쓰라.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상현실에서 현실 공간을 좀 더 증강하는, 넓히는 거. 그것이 또한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까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각 보는 거, 그 다음에 고글을 쓰고 우리가 아까 이제 촉각을 느끼고 청각을 느끼는 거에 넘어가지고 후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이런 후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향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뇌 속의 정보가 이 냄새의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요. 메타버스에 이런 냄새라든가 향기를 하는 사람들도 요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이제 정말 총체적인 관심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대구에 있지만 바로 인근의 경북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경북에 트레이드 마크로 하겠다, 캐치프레이즈로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지자체에서 메타버스를 이제 추진을 하는 데에서 뭐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가 오늘 뭐 그런 이슈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이제 칼럼을 소개하는 걸로 이제 대신을 좀 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지방에 있는데 이러한 메타버스가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뭐 하나의 또한 방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강한데 메타버스는 시간의 개념이 또한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메타버스들의 어떤 지자체 사업들을 보면 보시다시피 홈페이지를 좀 다시 개편하는 혹은 3D 지도를 사업들을 좀 업데이트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걸 듭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이 앞서 그러니까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지금의 지자체 사업들은 이와 같이 어떤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그렇죠? 새로운 메타버스를 하는데 결국은 문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인터넷이 따로 있고 구글의 인터넷이 따로 있고 네이버의 인터넷이 따로 있고, 그렇죠? 카카오톡의 인터넷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그럼 이러한 각각의 그 메타버스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그 좀 고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지자체 사업들은 계속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휴대폰을 스마트폰에 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그럼 이런 플랫폼 만드는 이런 메타버스를 넘어서서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그 메타버스가 우리들의 삶을 더 지배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제 한국 드라마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이전에 훨씬 인기가 들었던 한국 드라마인데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학생들의 그러니까 성매매를 고등학생들의 성매매를 다루는 드라마거든요. 미국 아이들의 가장 문제는 마약인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가장 문제는 성매매 혹은 성관계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뤘던 인간관계, 영어로 하면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이걸 보면서 오히려 난 메타버스의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남학생이 그러니까 성매매에 소위 말해서 이제 삼촌이라는 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성매매를 이제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죠. 그럼 이 사람의 이 남학생의 삼촌은 누구냐면 이제 최민수가 나와요. 근데 최민수는 자기의 사장인 이 고등학생을 전혀 모릅니다. 누구인지 고등학생인지조차도 몰라. 그다음에 저 여학생은 남학생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알고 동업하자도 나도 돈을 좀 벌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최민수가 어떻게 자기 사장이 고등학생인지도 왜 모를까요? 바로 그 남학생은 최민수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문자를 할까요? 문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자를 하면 최민수가 그것을 음성으로 다시 듣는 텍스트 투 스피치, 그렇죠? 텍스트 투 스피치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민수가 이제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같은 고등학생인데 이제 성매매 하러 나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텍스트 스피치 기술이 메타버스하고 접목이 되면 이제 이거 보이잖아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소개됐던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 자료를 만들잖아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크립트를 짜서 그러니까 이 강의 대신에 스크립트만 짜면 다시 말해서 대본만 만들면 나의 아바타가 이렇게 대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Hello, my name is Anna. I'm an AI avatar. I recommend that you go to Professor Han Woo Park's YouTube to stay up to date on a variety of current affairs in South Korea and throughout the world.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냥 무료 서비스를 한번 이용했어요. 무료 서비스를 한 300자 정도가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더라고. 그래서 300자의 스크립트를 했어. 그 다음에 제가 아바타를 한 명 골랐어요. 그랬더만 이 예쁜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여성이 이제 저를 대신해서 제가 그러니까 썼는 이제 원고를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텍스트 스피치가 이제 메타버스에 앞으로 엄청 도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동일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은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로 사라질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은 사라지는 인간들은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인간들은 계속 삽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정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뇌에 있는 정보들이 또 다른 아바타로서 태어나는 거죠. 또 다른 아바타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세대 메타버스가 뭐였냐 한다면 바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이 뇌 속에 있는 정보가 메타버스에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날까? 자,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그런 미래 드라마인데요. 자, 이 여학생이 춤을 춥니다. 여학생이 춤을 추는데 누굴 보고 춤을 추고 있고 누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바로 앞에 인형 있지 않아요? 인형. 그렇죠? 인형이 있어요, 인형. 이제 이 인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인공지능 이제 비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각 정보만 이제 인식하잖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춤을 춘다는 얘기는 이 인공지능이 바로 시각 정보도 인식한다는 거죠. 시각 정보도 인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춤은 이 여고생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의 춤이에요. 그런데 이 인형은 어떠한 그러니까 인형이냐 하면은 이 여고생이 가장 좋아하는 그 아이돌의 바로 이 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뇌 정보를. 다시 말해서 이 여고생은 그냥 인공지능 인형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이돌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게 앞으로 갈 길이다라고 드라마에서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도 타임지에서 세계의 100대 발명, 올해의 100대 발명 해가지고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이런 제품을 소개해요. 이 아이가 Riley, 엄마가 이제 아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there's someone here who wants to meet you. 지금 인형을 하나 줬어요. 혼자 노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My name is Moxie. I'm a new robot. What is your name? I'm Riley. It's nice to meet you, Riley. What do you do to get ready for bed? Brush my teeth and read a story. I love stories. Would you read a story to me? 자, 넷플릭스에서 말했던 게 미래가 아니라 작년에 저 제품이 발매돼가지고 판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지가 그 올해의 100대 그러니까 발명품 해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 이 공간에서 홈페이지처럼 되어 있는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 속으로 몰입되어 들어가는 거
많은 이제 메타버스로 생각하고 몰입들에 대해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변하고 내가 아이인데 노인으로 변하고 그런 세컨드 라이프적인 메타버스가 아니라 현실하고 또 동일한 유사한 그런 메타버스적인 공간이었는데 다시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 공간이 밖으로 다시 나와서 현실로 다시 나와가지고 그것이 내 앞에 있고 그것이 나와 같이 계속 접속하고 있고 또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텍스트만으로도 또한 아바타들이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고 또 내 가족은 또 그렇게 만나고 자 그런 총체적인 상황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그냥 장난이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저희들이 2,000명 정도가 모이는 학회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학회가 이제 2002년도에 열렸어요. 서울에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월수정승 정도로 이제 유명한 학회였는데 이 학회인데 제가 이제 가는 학회거든요. 우리 교수들도 어디서 오세요? 지금 안에 사람도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학회 웹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하이브리드 뭐 온라인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버추얼하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제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1990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우리들한테 학생이 많이 됐죠. 95년도에 한멜이 쓰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에 있는 이제 네이버가 또 나오고, 뭐 우리나라에 또 인터파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터넷 쇼핑몰도 나오고, 그래서 한 15년 정도, 그래서 1990년부터 한 2005년도까지 우리 홈페이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시대가 아니라 SNS의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나왔거든요. 유튜브가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5년을 우리가 SNS의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또 스마트폰도 2008년 연말쯤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근데 2005년도부터 한 15년이 지나니까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0년도부터 15년은 무슨 시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메타버스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홈페이지의 시대, 2세대 SNS의 시대, 그럼 3세대 그런 메타버스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고, 1세대 인터넷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계속 주기만 한 시대, 2세대 인터넷이 우리가 열심히 정보를 올리던 시대.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올렸잖아. 지금도 오늘 이제 보고 낳는 것을 누군가 여러분들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리든지 밴드에 올리든지. 그렇죠? 올리던 시대. 그 제3세대의 인터넷은 메타버스의 시대, 혹은 블록체인의 시대, NFT의 시대, 뭐 이런 웹 3.0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안 나왔는데 어렴풋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러니까 정보를 주기만 하고 정보를 올리기만 하는데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인간 혹은 또 다른 로봇이다라는 것을 바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에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적응을. 그렇죠? 이런 이제 소위 파괴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처음에 이제 QR 코드를 한 분도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 색깔이 있는 것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혁신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그 메타 경북과 강제 혁신이라고 하는 칼럼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혁신 앞에 무슨 자가 붙어 있었냐면 강제라고 하는 자가 붙어 있잖아요. 강제. 혁신은 사실은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신이 왜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면은 우리가 총이 처음 나왔을 때 칼보다 전혀 우수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총 한 번 쏠라 그러면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총 오발탄도 많이 나왔잖아요. 자동차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한 명밖에 못 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써야 되고, 그렇죠? 또 울퉁불퉁한 데는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데 기차가 훨씬 더 낫고 또 마차가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했지만 자동차가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혁신이라는 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강제적으로. 왜? 혁신은 항상 불완전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세상에 이제 오는 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혁신에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이제 싫어해요. 왜?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세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1971년생인데 제가 1971년생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는 되게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게 항상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보다는 구글이 좋았어. 근데 구글을 만드는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1973년생이었어요. 또 페이스북은 1984년생이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70년대생의 문화가 틀리고 80년대생의 문화가 틀려요. 스티브 잡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문화가 있어. 누구의 문화가? 빌 게이츠의 문화예요. 1955년생들.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1960년대생의 또 문화가 있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누구의 문화가 이제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벌써 10년 전부터 강의할 때마다 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고 나면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나요, 결국은? 왜냐하면 저는 논문이 관심사지만 여러분들은 논문이 관심사가 아니라 돈이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80년대생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겪었는데 90년대생들이 했는 것들은 아직까지 서비스를 겪지 못했다. 그러니까 90년대생에 투자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만드는 비타린 부테기 한 친구도 1993년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한국에서 90년대생이 비트코인을 무려 3조 원치나 사면서 그렇죠? 90년대생이었잖아요.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뭡니까? 94년생. 그런데 이 친구의 90년대생의 문화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를 이해하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얘들이 이제 등장하더라고. 그런데 요새 다시 보니까 어떤 그게 되냐면 이런 90년생들도 지금 꼰대로 밀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꼰대로 밀려가고 있네. 그럼 누가 뜨고 있느냐? 2000년대 초반, 2000년을 전후한 이런 친구들.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에 들어오면 벌써 2000년대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 전후한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94년생 같은 이런 친구들도.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못 받아들여. 왜? 우리 세대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러 가기는 힘들어. 그러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요. 아니면 이 친구들이 뭐 하는지 꾸준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냐면은 이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에요. 4차 산업혁명. 근데 이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에 만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사실은 책의 내용이 너무나 수박의 겉핥기식이에요. 뭐냐? 이 얘기 왜 하느냐? 이분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 비트코인을 한번 사고 팔아봤을까? 코인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봤을까? 유튜브에 창작자가 실제로 되어봤을까? 왜? 이분의 1900 몇 년생이세요 지금? 1938년생이에요. 1938년생. 우리가 그러니까 1938년생의 크라우스 슈밥이 얘기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들어야 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러한 그렇죠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는 맞지만은 일론 머스크보다 더 후속 세대는 저는 또한 따라가기가 힘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강제로 하느냐? 세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장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러 프로그램 많이 봤지만 저 같은 사회학 특히나 이런 저는 이제 사회 연결망을 또 공부하는 사람인데 장수하는 사람 특징은 끼리끼리 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지 않는다. 그 뭐냐면 저하고 다른 직종의 사업들
내하고 연령이 다르거나 내하고 고향이 다르거나 내하고 하는 일이 다르거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들을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는 뭐냐라면 그걸 이제 우리가 찾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영남일보에서 제가 이게 벌써 이 전면 인터뷰를 했는 것이 그러니까 2018년도였거든요. 자, 제가 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또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많이 이제 다니고 해외에서도 특강을 많이 했어요. 아마 국내에서 특강한 것보다는 해외에서 특강을 많이 할 정도로 했는데 해외에서 보니까 제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소위 SNS를 통해서 막 공공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는 거야.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했어요. 야, 우리도 네이버 같은 걸로 로그인 하자. 왜 네이버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 그게 정말 서비스지. 예? 그랬거든. 그랬더니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야, 민간 기업한테 어떻게 우리 서비스에 문을 열어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다 네이버 로그인 다 되고 있죠. 페이스북 로그인 다 되고 있죠. 그렇죠? 소셜 미디어 로그인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인기 있는 메타버스 가운데 하나가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예요. 근데 이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에 얼마 전에 들어가 봤더니 로그인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거 뭘까요? 웹 3.0 적혀있죠. 아까 3세대 인터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3세대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되는 3세대 인터넷 했는데 메타마스크에서 여우 모양이 딱 있어요. 메타마스크. 이게 뭐냐? 메타마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위 말해서 코인 지갑이에요. 암호화폐 지갑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 저장하는 지갑이에요. 그런데 이게 로그인 서비스에 뜬 있는 거야. 이건 뭐냐?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부정하고 그렇죠 사행성 게임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암호화폐하고 그렇죠 가상자산이 결국은 인터넷의 일부분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부분으로. 그러니까 로그인 서비스에 내 암호화폐 지갑을 그러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거 아마 국내에서 도입되려 그러면 한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도 이제 야 우리 서비스에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암호화폐 지갑도 로그인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죠. 그럼 메타마스크라는 걸 써봐야지 아는 거잖아. 샌드박스라는 걸 써봐야 아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메타마스크라는 지갑 말고도 이제 다른 지갑도 뭐 있어요. 뭐 트러스트 월릿 같은 지갑도 있고 여러 지갑들이 있는데 이건 캐스트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캐스트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말 본인의 세대적인 정체성을 못 벗어나는데 나는 그러면 투자를 하든지 후속 세대를 키우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후속 세대를 이제 좀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벤처 VC, 벤처 캐피탈리스트 혹은 NJ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한국 돈을 주는 거 아니야. 미국 달러를 주는 거 아니야. 어디에 무슨 한국을 가요. 그래서 지금 하게 와요. 그러니까 돈찬 홍대 능동대 유태가는 앞으로 이거 돈 봐죠. 보면서 있어. 지금 시험에 심나법타는 그걸 타고 자기의 정체성을 벗어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또 이제 하면서 저도 조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 메타마스크 지갑의 비밀번호를 이제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타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돈을 좀 다 날릴 뻔했어. 그랬더니 막 이제 제 주변에 지인 한 명이 야, 그 매번 쓰는 비밀번호를 하면 되지 왜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메타마스크 같은 이런 암호화폐 지갑은 비밀번호가 12개가 필요해. 그래서 12개를 다 저장해 놔야 돼요. 머릿속에 다 저장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저장 다 하겠어? 어딘가에다가 꼭꼭 적어 놔야 되는데 그거 이제 제가 못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12개를 찾아서 접속을 했어.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2개를 비밀번호가 12개야. 그러니까 네모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건 불편하니까
이 웹 3.0 회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당 12개를 예전에는 무작위로 줬어요. 무작위로 자기들이 생성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 일일이 못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것도 최근에 나오는 기술인데 12개를 네가 원하는 거, 이용자가 원하는 12개의 비밀번호를 네가 그냥 입력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개는 변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서비스에서 무작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12개를 입력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하도록 기술이 바뀌어가요. 왜 바뀌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움직이는 거죠. 자본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본이 움직이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은 계속 편리하도록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자본은 정말로 그러니까 흥미롭게 움직여요. 어떻게 흥미롭게 움직이냐면은 웹 2.0하고 그럼 2세대 인터넷하고 3세대 인터넷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냐면 내가 소유권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을 줄게. 근데 소유권 주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 건데 어떻게 주겠어? 근데 n분의 1을 해주겠다는 거야. n분의 1을 해주겠다. 왜 n분의 1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n분의 1을 해주겠다는 것이 근데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하고 페이스북의 그 운영자들, 페이스북 일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있는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올려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유튜브 이용자들이 다 올리지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립니까? 영남대학교 홈페이지는 누가 올립니까?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담당하는 직원이 올리잖아.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정보를 운영하는 사람이 올렸어요. 그런데 2.0 인터넷 2.0이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는 거야. 이게 흐름이 뭔가 좀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용자들이 뭡니까? 돈을 받습니까? 보상을 받습니까? 안 받는 거죠. 안 받으니까 신경질이 난단 말이야.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웹 3.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래 너희들이 했던 거 내가 소유권 인정해 줄게. 보상도 해 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의 본질이 이제 소유권의 분산,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뜯어보면 해당 서비스를 더욱더 미친 듯이 이용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 2.0과 웹 3.0의 차이인데 근데 시간이 아직 남아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주느냐? 바로 이제 코인으로 주는 거죠. 코인으로 주고 그 코인이 이제 NFT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금 강의를 했는데 뭐 좀 들을만 하십니까? 그럼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박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NFT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로그인을 하는데 메타마스크로 로그인을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이 왜 필요하는가? 그것은 바로 NFT와 같은 코인들과 토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 메타버스와 NFT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NFT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2021년도에 이렇게 유행할 것이라고 2021년도 연초에 미래 예측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등장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여름을 지나서 하반기로 갔을 때 어떠한 서비스가 정말로 크게 등장할지는 우리는 뭐 아직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큰 의미만 있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NFT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먼저 첫 번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 그다음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뭐 기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도대체 그러니까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 콘텐츠도 아니고
이런 게 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NFT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단어를 가지고서 이것을 콘텐츠하고 연결시키게 됐죠. 콘텐츠하고 연결시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NFT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 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잠깐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한 인터넷을 얘기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의 소위 말해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을 좀 바꾸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이 지금 뭐 주차 요금이 얼마 나왔어요? 2천만 원.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왜 나왔을까요? 실제 2천만 원치 주차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작동 한 거잖아요. 오작동. 지금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러한 오작동을 못 막는 거야. 왜 못 막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스템이 한번 그러니까 딱 승인해 버리면 끝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은 한 번의 승인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검증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뭐 사이버 침해 사고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 집중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실제 이 이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문의 필명으로서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에 논문도 아니고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몇 페이지 쓴 거예요. 자기가 쓴 몇 페이지 논문에서 자기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의 블록체인인데 이름을 비트코인이다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신뢰성을 잃었잖아요. 이 단어가. 신뢰성을 잃었다. 그래서 웹 3.0 3세대 인터넷이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또 한동안은. 그런데 이것도 야 뭐 좀 더 뭐야 도대체라고 이제 다가선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또 좋아하지 않았어. 소위 말해서 이제 안 받아준 거야 사회에서. 안 받아주다 보니 이제 무슨 이제 얘기를 하게 됐냐. 결국 NFT 얘기라는 이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NFT라는 단어로 새로 등장한 단어가 아니야.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있는 단어예요. 경제학에서 있는 단어. 그래서 야 이거를 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경제적 활동하고 연결시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네 하고 누군가가 실험을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탁 터진 거잖아. 뭐냐? 자, 처음 또 여기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우리는 자산의 4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자산의 4가지 유형. 그러니까 1,000원 같은 이런 화폐들이 있잖아요. 저기 한번. 그러니까 1,000원 같은 화폐들은 내가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화폐들을 여러분들한테 주더라도 그 1,000원이라는 게 뭡니까? 900원이 갑자기 되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1,000원이라는 돈이 뭡니까? 존재하고 있잖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질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탱접을 하다라고 얘기하는 눈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치가 어떻게 동일한 거예요. 가치가 동일하다. 그렇죠?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하나를 줬어. 아니면 내가 스타벅스 마일리지 여러분들한테 줬어. 근데 그것도 뭡니까? 내가 비트코인 하나 주면 여러분들 손에 가가지고 그게 0.9 비트코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니까 뭡니까? 동일한 거야. 대체가 가능한 거야. 그렇죠? 교환이 가능한 거죠. 동일한 자산으로. 그런데 돈은 1,000원짜리는 보이는데 비트코인이라든가 혹은 스타벅스 마일리지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야.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손에 안 잡힌 거. 크게 이제 여기 두 가지는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방고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그림이 있어. 자동차도 있고. 이것도 뭡니까? 손에 잡히는 거죠. 손에 잡히는 건데. 물건이 있잖아. 물건이 있는데. 근데 방고 그림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2억에 팔아도 그게 2억이라는 고정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정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가가 딱 그 값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값이.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교환 혹은 고정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되고 그다음에 고정된 그런 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탱저블 보이지도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건 코인인데 그런 모습인데 고정된 것 같은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NFT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NFT. 그래서 이것을 그럼 NFT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들이 고양이 이미지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한번 만들어 봤어. 그랬더니만 이걸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이것을 진짜 비싸게 막 주고 사는 거야. 자,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양이가 아니라 이제 강아지를 또 가지고서 만들어 봤어요. 강아지로 만들어 보니까 이 강아지에 제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이제 트위터 상에서 날리니까 그것이 강아지 코인이 도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막 갑자기 수백 % 막 오르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NFT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자산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이렇게 새로운 자산에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지하철 광고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신이 도지코인을 놓쳤으면 빨리 사라고. 이게 영국의 지하철 광고, 영국 지하철 맞잖아요, 그렇죠? 영국 지하철 광고까지 막 나오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곳곳에 이제 스며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들이 신문 기사에서 봤듯이만 뭐 말도 안 되는 돈으로서 이제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우리 모두 NFT가 돼가지고 메타버스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경제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하고요. 또 트위터에다가 사람들이 자기 이제 증명사진이라든가 그런 사진을 안 올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올리면서 이게 바로 나의 NFT야 라고 해서 프로파일 사진들을 이제 NFT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얼마에 주고 사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사실 이거 10억짜리야. 내 10억 주고 이 이미지를 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 또한 메타버스와 같이 2021년도 작년에는 엄청나게 거래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액도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신기술들이 잠깐 이제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3, 4년 동안은 이제 차분하게 새로운 승자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요 탈중화 중심 요 얘기는 제가 이제 빠뜨리는 빼고요. 그다음에 요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이제 크립토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암호화폐라든가 가상자산을 왜 가야 되냐? 왜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을 가야 되냐? 바로 기존의 인터넷의 어떤 집중화된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분산된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데이터를 모아두는 것인데 크립토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또 갑자기 등장한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1990년부터 2005년도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제가 홈페이지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라고 얘기했고요. 1990년부터 2005년도에 넘어서서 이제 2005년도부터 2020년도가 인터넷 2, SNS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SNS 시대에 이제 이러한 그 NFT와 가상자산이 시작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2012년도부터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도지코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2013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도지코인을 가지고 대박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2013년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201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돼 왔던 것이 이제 서서히 활개를 치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폴춘즈에 나온 이 사람은 세계적인 그 거래소인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인데 이 사람은 중국에 그러니까에서 지식인인데 중국 그 공산당을 좀 반대하다가 중국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래소를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다음에 또한 일론 머스크하고 트위터를 만든 잭 도르시라든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이야기한 케빈 우드 같은 이런 그 아크 인베스트 투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혁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대적인 정체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낸 거죠. 그래서 이 케빈 우드라고 하는 이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테슬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돈을 벌었잖아요. 네,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대적인 정체성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이더리움을 만든 비타린 부텍이라는 이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비타린 부테릭이 터뜨렸던 90년대 것들을 이제 또 다른 이제 친구들이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9살에 그러니까 멀티 빌리언웨어 대여가 됐다고 하는데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기부금으로 그러니까 3등인가 2등 정도로 했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돈을 벌었죠. 이 친구가 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또한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코인 거래소를. 그것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고 MIT 대학에 나왔는데 자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그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려야 될 게 제가 2003년도 이제 영남대학교 왔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1등인 그러니까 회사인 다음 한메일 아시죠? 나중에 이제 카카오하고 우리가 합병했잖아요. 이런 회사에 주목하지 말고 앞으로 2등인 회사이지만 앞으로 그 1등으로 될 회사들에 주목해라. 그래서 다음은 한 10년 1등 하다가 네이버한테 뺏겼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어떠한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느냐? 이 회사들은 보세요. 서치 엔진이야.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이에요. 포털인데 회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홈페이지들 닷컴으로 끝나고 닷넷으로 끝나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닌 인터넷에서 만들어낸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홈페이지들을 찾아주는 그런 검색 엔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탈중앙화된 웹을 찾아주는 이제 서치 엔진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가서 제가 코리아라고 치니까 이런 홈페이지를 찾아주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뭐 당신의 선택. 그러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상의 홈페이지들,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런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NFT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딸이 아빠 초상화 그렸는 거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NFT 코리아라고 하는 이 계정도 했는데 닷컴 계정이 아니라 NFT korea.ether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블록체인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계정을 하나 또 제가 샀죠. NFT 코리아라는 계정을 샀어요.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NFT 기술들이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예컨대 우리 딸이 저의 초상화를 이제 그렸는데 이 초상화를 방금 얘기했던 이런 서비스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하풍을 정해가지고 하면 이와 같은 그러니까 NFT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지역의 IT 기업하고 협동을 해서 NFT 관련 특허를 하나 출원을 했거든요. 어떤 특허냐면 NFT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 새로운 NFT를 만들어 주는 이런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딸이 그려놓은 초상화이고 이것을 제가 세계적인 NFT 경매 사이트인 오픈시에다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그러니까 구글 딥드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미지를 또 바꿔본 거예요. 또 이것도 제 NFT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서비스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그런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맡기기처럼 이제 원스톱화 될 가능성이 커요. 원스톱화 될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슬프게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러니까 뇌의 구조라고 할까? 우리들의 어떤 후속 세대의 어떤 모습이 좀 제가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처럼 계속 뭔가 자극을 줘야 그러니까 뇌가 계속 반응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NFT라든가 이런 메타버스들도 결국은 우리의 이런 그런 어떤 팝콘 브레인,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어떤 케이지,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어떤 케이지처럼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에 이제 결국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관적이고 조금은 그러니까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적응을 해야 돼, 살아남으면 있잖아요. 다윈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결국 적응을 가장 잘하는 종자만이 이제 진화를 하는 거잖아. 하지만 뭐 제가 이제 사회과학자니까 이런 관점은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니체가 얘기했듯이 뭐 그러니까 신이 죽었고, 근데 신이 죽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이 신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또 안 갈 수도 없어. 왜 안 가느냐면은 루이스 캐롤이 잘 썼던 앨리스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붉은 여왕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 내가 열심히 막 뛰고 있는데 내가 제자리인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또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힘든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이제 유튜브 잠깐 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938년생인 크라우스 슈밥 4차 산업혁명의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책에서 그냥 쓰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또 그런 제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구체성을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이제 세대적인 강제혁신을 좀 하려고 이제 제가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박한우 교수라고 치면 이제 나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최소한 구독자가 10명이라도 좀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